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고급 벌써 20번째 시간이네요. 여러분 정말 훌륭하십니다. 네, 거의 반환점을 향해서 지금 막 달려가고 있네요. 네, 시작이 반이고 우리는 거의 반쯤 했으니까 거의 이제 피니시 라인에 딱 도달할 것도 얼마 남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뭘 했냐면 조선 전기의 정치를 봤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조선 전기의 정치 다음에 공부한 게 뭐죠? 그렇습니다. 경제, 사회, 문화를 한꺼번에 그냥 몰아가지고 공부를 하겠어요. 제가 또 강조드립니다마는 우리 한능검 현재의 출제 경향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쉽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은 공부의 양을 너무 욕심을 내서 넓히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설명드리는 거 그리고 우리 교재에 중요하게 형광칠이 되어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명확하게 그것을 잡는, 명확하게 그것을 구별하는 그런 학습을 계속 이어나가신다면은 틀림없이 여러분이 노리는 회차의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번 강의도 한번 멋지게 우리 한번 시작을 해봐요. 자, 가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목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선 전기의 경제, 사회, 문화입니다.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얘기 한 번만 더 하겠어요. 자, 경제는 뭐를 공부한다고요? 경제의 핵심 주제 3개 뭐였더라요? 그렇습니다. 네, 적어보겠어요. 자, 제일 먼저 토지 제도를 공부합니다. 순서는 뭐가 됐건 상관이 없다 그랬었죠? 여러분, 우리가 한국사에서 공부하는 토지 제도는 소유권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조권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잘 아시죠? 결코 소유권이 아니라 수조권과 관련된 제도다라는 겁니다. 국가가 백성한테, 토지의 소유자한테 조세를 계속 징수하잖아요. 그 조세를 징수하는 권리, 조세를 징수하는 권리가 바로 수조권이 되겠고, 권리의 생계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그 수조권을 일부 관리한테 주는 제도가 바로 다름 아닌 토지 제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거 기억해 주시고, 이제는 여러 번 말씀드려서 이제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도 다음에 우리 공부하는 거는 수취체제죠. 수취, 국가가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국민한테 무엇인가를 징수하고 얻는 그러한 시스템을 바로 수취체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수취체제는 크게 몇 개죠? 하나, 둘, 셋, 3개. 그렇죠, 여러분. 수취체제 바로 전세, 공납, 역 이렇게 3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경제 제일 먼저 시작하면 요렇게 우리 공부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공부하는 거는 산업이죠. 1, 2, 3차로 나누었을 때 1차 산업은 농업, 2차 산업은 수공업, 3차 산업은 상업.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공부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역시 우리 조선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를 이렇게 해서 우리 마무리를 하면은 그 다음에는 사회를 공부할 건데요. 여러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지금은 우리 사회에서 계급이 없지만 우리 한국사는 언제나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있는 계급사회였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시대별로 지배계급은 누구고 피지배계급은 누구다 라고 하는 계급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러므로 모든 시대에서 사회를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계급을 공부하는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랬었어요. 여러분 기억이 나시리라 믿고, 자, 그 다음에 문화 역시 지난번에 문화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된다라는 말씀을 간략하게 한번 드렸었는데요. 학문에 대해서 제일 먼저 공부하고, 자, 그 다음에 사상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관념을 지배하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사상은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사에서 종교가 그 기능을 맡았다 그랬죠?
네, 그래서 어떤 종교와 관련이 없는 어떤 특정 사상이 등장하게 되는 것은 현재의 시점에서 봤을 때 아주 최근이다 그랬었습니다. 뭐 사회주의라든지 또 민주주의라든지 자본주의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거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최근의 일이 되겠고, 그러한 종교와 관련 없는 사상들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우리 거의 대부분의 한국 사회 역사에서 사상은 뭐가 담당을 했다? 그렇습니다. 종교가 담당을 했다라는 거죠. 불교 사상이 바로 당시 우리의 관념을 지배했고, 도교 사상이, 풍수지리 사상이 우리의 관념을 지배했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공부하는 거는 과학. 자, 그리고 기술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건축, 그리고 공예, 뭐 이런 식으로 쭉 가죠.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예술.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공부를 하고요. 모든 교재가, 한국사 교재 참 많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다 각각의 시대를 시대에서 문화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도 여기에 맞춰가지고 순서대로 하나씩 보시겠어요. 제가 슬라이드에서 이것입니다 라고 설명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일단 그것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하시고요. 네, 그것이 된 다음에 좀 더 공부의 범위를 넓히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연 말단적인 것에 너무 마음이 가시면 실제 시험에서 오히려 점수가 깎이는, 고득점을 못하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순서대로 경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토지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 여러분, 정말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토지제도는 소유권과 관련된 제도가 아니라 뭐랑 관련된 거라고요? 수조권과 관련된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나중에 또 할지도 몰라요. 자, 여러분, 자, 토지제도의 변화, 일단 고려시대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고려시대에 고려를 대표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조권 제도, 가장 기본적인 수조지 제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전시과였죠. 전시과. 그렇죠, 여러분. 고려의 기본적인 토지제도는 전시과였다. 네, 그리고 이 전시과 하에서 가장 중요한 수조지는 관리의 등급에 따라서 관리에게 각자 나눠주는 수조지. 이것을 여러분 뭐라고 하죠? 과전. 과전이 전시과의 수조지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수조지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과전을 중심으로 한 전시과 제도가, 보시면 여러분, 과전은 수조지의 이름이고요. 전시과는 그 많은 수조지들을 포함을 한 기본적인 제도 이름이에요. 요거는 수조지 이름, 요거는 전부 다 포함한 제도 이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시과 하에서 과전은 제 기능을 못했다. 이유가 뭐라고요? 귀족들이 대농장을 자기들 마음대로, 대농장, 이거는 불법적인 이거는 소유지입니다. 소유지. 대농장을 소유하면서 조세를, 그 대농장이 전국 단위가 되고, 그 전국 단위의 대농장은 조세를 안 낸다라는 거죠. 조세를 그냥 기본적으로 회피해 버리니까 과전을, 어떤 관리가 과전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혀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과전이 대농장의 일부라면은 조세 징수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전이 제 기능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귀족들이 불법적으로 소유한 농경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당시 원간섭기의 귀족은 누구냐면은 권문세족이니까요. 귀족을 지우고 그냥 최후의 귀족인 권문세족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문세족. 이 권문세족이 가진 대농장을 없애면서, 혁파하면서 과전의 원래의 기능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바로 고려시대 1388년 위화도 회군으로 모든 권력을 장악한 이성계와 신진사대부의 연합이 바로 1391년, 3년 후입니다. 1391년에 과전의 원래의 기능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바로
바로 새로운 수조권 제도, 새로운 수조지 제도를 내놓잖아요. 여러분 그 수조지 제도의 이름이 뭡니까? 바로 다름 아닌 과전법이라는 겁니다. 요거는 공양왕 때죠. 고려 공양왕 때.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조선 건국 1년 전이기 때문에 바로 1391년은 고려 말, 고려 시대에 해당하지만 이 과전법을 만든 세력은 바로 조선의 건국 세력이라는 겁니다. 이성계와 정도전과 같은 이성계와 혁명파 신진 4대부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바로 과전법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비록 과전법이 등장한 시기는 고려시대이지만 과전법은 조선이 시작되는 조선의 처음 단계의 조선의 수조지 제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전법으로 쭉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과전법을 제일 먼저 공부를 하게 되고요. 이 과전법이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변하게 됩니다. 과전법이 뭐로 바뀌게 되냐면 직전법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직전법은 그 이후에 관수관급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관수관급제는 그 이후에 폐지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조선의 토지제도는 과전법, 직전법, 관수관급제, 그리고 폐지 이렇게 네 개가 되는데 이 토지제도 어렵게 나오려고 하면은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 한능검 고급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여러분 잡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각각의 것들이 나온 시기가 언제냐, 과전법, 직전법, 관수관급제, 그리고 폐지되었을 때 각각의 시기가 언제냐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제도를 새로이 시작한 목적이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목적은 너무나 간단해요. 여러분 기존 제도가 아무 문제 없이 잘 가고 있는데 새로운 제도가 나올 이유가 있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기존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도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제도의 등장 목적은 기존 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정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등장한 새로운 제도의 내용이 뭐냐,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해결을 할 것인지 그 내용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서 그러한 내용을 가진 새로운 제도를 시행을 해봤더니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어떤 부작용이 나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다 합쳐가지고 그것을 결과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전법, 직전법, 관수관급제, 그리고 폐지는 시기, 목적, 내용, 결과 이런 식으로 네 개의 항목으로 각각 정리하시면 아주 훌륭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요, 이 관수관급제라고 하는 것은 직전법을 아예 없애고 관수관급제가 새로이 시행된 게 아니라요, 직전법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직전법을 시행하는 방식만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관수관급제는 직전법의 폐지가 아니라 직전법의 변형이 되는 것이죠. 직전법의 변형으로서 관수관급제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가 나온 것이고, 그래서 결국 직전법을 폐지한 거는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폐지가 바로 직전법의 폐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폐지를 하게 되면 기존의 그 삼국시대부터 쭉 시작되었던 이러한 수조권 제도는 아예 없어지고 관리들은 그냥 녹봉만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요거를 제가 어떤 한 관리의 일생에 합쳐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관리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 사람의 일생을 제가 이렇게 시간 화살표로 그렸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어요. 자, 어떤 관리가 태어났습니다. 출생했어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여기에서 죽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때 과거 급제해가지고 이 관리가 새로이 관리로 등용이 되었어요. 대체로 우리 조선시대에는
관리 등용을 서용이라고 하거든요. 네, 서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잘 쓰는 말로 채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네, 과거 급제에서 관리로 등용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관리로서 활동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퇴직을 하겠죠. 네, 퇴직을 하겠죠. 그래서 이 시점에 퇴직을 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본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이 관리는요, 등용된 다음부터 퇴직할 때까지는 무슨 관리가 되는 거죠? 현재 관직을 가지고 있는 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현직 관리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퇴직한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는 나 예전에 관리였어 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퇴직부터 사망 시까지의 관리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전직 관리. 나 왕년의 관리였어. 바로 전직 관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1391년 공양왕 때인데 조선의 토지제도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과전법. 이 과전법부터 우리는 이제 하나씩 맞춰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과전법은 모든 수조지 제도 가운데 하나의 제도고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수조지는 일단 세습이 안 되는 게 기본이에요. 세습이 되지 않는 게 기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칙은 이거다라는 거예요. 원칙은 세습이 안 돼요. 이 과전은 그렇습니다. 세습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과전은 관리로서 열심히 일하는 관직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게 바로 과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전의 원칙은 관리로 있다가 그 다음에 자기가 죽은 다음에도 그 과전이 계속 자기 자손한테 세습이 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전은 세습이 안 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당시 과전법은 사망을 했을 때 이 과전을 국가에 다시 반납하는 것이 바로 과전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죽었다라고 할지라도 이게 자기 가족들한테 승계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바로 관리였다. 관모를 이렇게 썼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관리여서 이 사람이 과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의 아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아내가 살아있다. 그러면 이 아내의 생계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갖고 있을 때에는 살아있을 때에는 과전이었는데 이제는 이름이 수조지가 바뀝니다. 수신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내한테, 이 사람이 아내라면은 자기 아내한테 승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바로 남편이 가지고 있었던 과전을 바뀐 이름으로 수신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내는 당연히 재혼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자식이 없다면은 없는 아내라면은 2분의 1을 받고, 그리고 자식이 있는 경우라면 전부를 받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아내마저도 죽었다. 그런데 아들, 딸은 살아있다. 자손들은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이 수신전이 다시 다른 이름으로 이 자식들한테 승계가 됩니다. 얘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휼양전이라고 표현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전법 하에서의 과전은 그 집으로 한번 들어가면, 그 집안으로 한번 들어가면 잘 반납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반납이 잘 안 되는데 관리들은 점점 과거 시험을 보면서 점점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이 관리가 되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새로운 과전을 나눠줘야겠죠. 그러면 국가의 수조지 가운데 과전으로서 빠져나가는 그러한 수조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국가가 쓸 수 있는 돈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전법을 계속 실시하다 보니 국가 재정은 점점 더 쓸 돈이 줄어들고 국가 재정은 약화되는 그런 어떤 결과를 낳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제도를 바꾸게 됩니다. 현직에 있을 때에만 바로 수조지를 받고 퇴직과 동시에 바로 수조지를 반납하는 제도로 바꾸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제도인 직전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직전법이라고 하는 말은 직접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관직이라는 뜻입니다. 현직에 있는 사람한테만 주는 수주다라고 해서 명칭이 과전에서 직전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전법은 보시는 바와 같이 사망시 반납이 아니라요, 퇴직 시 반납입니다. 퇴직 시에 반납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요거는 어느 왕 때냐? 요거는 세조 때에 바로 직전법이 새로이 시행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직전법을 시행을 하면서 휴신전과 수신전과 휴량전이라고 하는 이런 예외는 없애게 된다라는 거죠. 수신전, 휴량전 폐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직전법을 시행을 해서 바로 국가의 재정이 축소가 되는 것을 방지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이제 그런 어떤 문제를 해결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직전법은 보십시오, 여러분. 일단 과전법부터. 과전법은 사망 시에 반납이 되면서,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는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도 나의 가족들은 수신전, 휴량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속 생계 유지의 수단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과전법은 노후 보장, 그리고 가족 보장이 아주 가능한, 매우 훌륭한, 매우 후한 제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직전법은 퇴직과 동시에 나의 생계 유지의 수단인 직전을, 나의 수조지를 바로 반납하게 돼요. 그러니까 퇴직과 동시에 나의 수입이 없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불안해지는 그러한 제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전법은 노후 보장이 안 돼요. 국가가 국가 재정을 살리기 위해서 관리의 노후 보장에 노후 보장을 이제 뺏어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관리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지금 관직에 있을 때에는 내가 받은 이 수조지 가지고 먹고 사는데, 내가 관직에서 언제 물러날지 모르는데, 물러나는 동시에 나와 나의 가족은 그냥 수입이 없네? 나의 가족은 놀게 되네? 정말 큰일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언제 퇴직할지 모르니까 관직에 내가 현재 있을 때 한몫 잘 챙겨놓자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있을 때 무조건 그냥 잘 챙기자 라고 해가지고 백성들에 대한 수탈을 강화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세를 공정하게 걷는 게 아니라 막 있는 대로 막 걷어요. 막 걷으면서 자신의 수조권을 아주 과도하게 남용을 해가지고 백성에 대한 수탈을 무지하게 강화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직전법은 예상치 못한 새로운 그런 부작용이 생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연도는 모르셔도 상관이 없는데요. 이 직전법을 시행하자마자 정말 부랴부랴 4년 만에 바로 바꿉니다. 관직에 있는 이 관료가 수조권을 남용해서 바로 자신의 수조권을 남용해서 백성에 대한 수탈을 못하게 할 수 있도록 바로 제도를 바꾸게 되는데, 그게 바로 관수관급제라는 거죠. 관수관급제. 관리가 수조권은 계속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요. 수조권에 대한 행사, 실제로 조세를 징수하는 것은 국가가 알아서 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관수관급제예요. 이때까지는 관리인 개인이 바로 조세를 징수해서 자기가 가지는 제도였는데, 수조권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바로, 여러분, 관은 국가를 의미해요. 관은 국가. 국가를 의미합니다. 이 국가가 직접 징수해서 국가가 그 징수한 조세를 관리한테 지급하는 제도로 바꾸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수조권은 계속 관리가 보유하고 있지만은 그 수조권을 직접 행사하는 것은 바로 누가 한다? 국가가 하는 거예요. 국가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어느 왕 때냐면 성종이에요. 연도는 4년 차이밖에 안 되지만은
이것은 네, 왕이 네, 2번 바뀝니다. 요 사이에 예종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성종으로 바뀌게 되는데 바로 성종 때 관수관급제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관수관급제로 바뀌니까 요건 여러분 직전법을 없앤 것이 아니라 직전법 하에서 징수하고 지급하는 방식만 바꾼 거죠. 그러니까 직전법의 변형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요. 관수관급제는 여러분 조세를 바치는 그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누구 눈치 안 봐도 되죠. 조세를 징수하는 사람이 관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리한테 수조권을 가지고 있는 관리의 눈치는 안 봐도 됩니다. 그리고 나한테 직접 조세를 징수하는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국가라는 거죠. 국가기관, 관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관청 눈치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관수관급제를 실시하니까 어떤 그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요. 국가의 토지 지배력이 한층 더 강화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국가가 모든 걸 다 하게 되니까요. 이제 어떤 그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이제 수조권이라고 하는 이 제도의 수조권 제도의 의미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수조권을 준 이유는 녹봉을 계속 준 게 아니라 수조권을 계속 준 이유는 그 어떤 수조지를 관리한테 딱 주면서 이제 생기는 네가 여기에서 조세를 징수해서 알아서 먹고 살아 라고 하는 의미에서 준 겁니다. 즉 더 이상 수조지를 그 관리한테 딱 준 다음부터는 더 이상 국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 꺼도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국가는 일을 덜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를 줄이기 위해서 관리한테 수조지를 준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이제는 수조권은 관리한테 계속 있는데 하는 일은 국가가 다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수조권 제도의 의미는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할 바에는 모든 제도를 다 폐지하고 전부 다 없애고 직전법을 없애버리는 거죠. 앞으로는 그냥 관리들한테 그냥 녹봉만 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네 번째예요. 녹봉 지급. 네, 요거는 어느 왕이냐면 명종 때입니다. 명종 때. 네. 그래서 명종 때 바로 직전법이 폐지가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런 수조권 제도, 토지 제도라는 것 자체가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수조권 제도는 없고 그 다음부터는 오직 녹봉만 받는 이러한 구조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국시대 시급부터 시작해서 시급, 노급, 또 관료전, 그리고 고려시대 전시과 제도로 해서 우리 한국사에서 면면이 한국사와 함께 아주 길게 흘러왔던 수조권 제도, 즉 토지 제도는 바로 명종 때 직전법이 폐지가 되면서 끝이 나게 된다, 종료가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이제 토지 제도, 조선 후기에는 그래서 토지 제도를 공부를 안 합니다. 요거로 끝이에요. 요거로 끝인데 직전법이 폐지가 되고 녹봉이 지급되고 난 그 다음부터 관리들은 어떤 그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관리가 수조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 아들과 함께 이렇게 그 수조지 있는 땅으로 샥 가가지고요. 그 드넓은 수조지를 이렇게 싹 바라보면서 아들아 저기서부터 저기까지가 우리 땅이야. 그랬겠죠? 여러분 아들한테 이랬겠습니까? 아들아 각각의 토지 소유자는 다 있고 우리는 이 각각의 땅에 조세만 징수할 수 있는 수조권만 가지고 있단다 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건 아니었겠죠. 전부 다 여기는 우리 땅이야, 우리 땅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조지를 바라보면서 이 관리들은 굉장히 땅에 대한 흐뭇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수조지가 없잖아요. 수조지가 없고 녹봉만 받습니다. 그래서 생계 유지는 되지만 이제 땅에 대한 상실감이 무지무지하게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관리들의 상실감이 굉장히 커지면서
당시에는 땅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뭐 지금이야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그 당시엔 땅 말고는 뭐 달리 어떤 방법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토지에 대한 관리들의 상실감이 커지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관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아,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내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서 내가 직접 내 소유의 땅을 내가 사야겠다, 확보를 해야겠다. 내 소유의 수조권이 아니라 내 소유의 소유지를 이제부터는 넓혀 나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의 상실감으로 인해서 이 관리들은 자기의 권력을 이용을 해서 자기 소유의 토지를 점점 넓혀 나가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토지 겸병이라고 표현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드넓은 토지를 전부 다 소유하는 그런 어떤 토지 소유권자가 된다라는 거죠. 이 이후부터 그런 어떤 모습이 더욱더 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넓어진 땅에 이 관리가 직접 가가지고 농사를 다 짓겠어요? 농사 안 짓겠죠. 그 땅에 뭐가 되는 거죠? 그 관리는 지주가 되는 거죠. 네, 토지 겸병을 할수록 바로 대지주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의 지주로서 자기 자신은 그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자기한테 그 대가를 주는 소작인을 당연히 고용을 하겠죠. 그래서 소작인을 고용을 해서 그 소작인한테 땅을 빌려준 다음에 소작료를 받는 이러한 구조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작인을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뭐라고 표현을 해주냐면요, 전호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직전법 폐지 이후부터 조선사회에서는 지주전호제가 아주 크게 확산되는 그런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의 토지제도는 여기까지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토지제도 길었네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역시나 좀 복잡한 내용이고요. 우리한테 조금 힘든 부분이기는 한데, 우리 한능검 고급은 뭐 고급이라 할지라도 아주 깊숙한 그런 어떤 지연 말단적인 내용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것만, 방금 칠판에 적은 것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신다면 아주 충분한 대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번엔 토지제도를 마치고 자, 이번엔 수치체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치체제는 크게 세 개다. 토지에서 걷는 토지세, 그리고 지역마다 특산물 걷죠? 네, 그리고 노동력을 강제로 징발을 했습니다. 공짜로. 자,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네, 전세 공납역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 전세 공납역은 자, 하나씩 우리 보시면요. 네, 전세, 토지에서 조세를 징수하는 거를 바로 전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세라고도 표현을 하고 전세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세종대왕 때 공법이라고 하는 제도가 실시가 됩니다. 이 전세 제도는 세종대왕 때 이때 완비가 되는데요. 일단 공법은 두 종류로 나뉘어요. 전분 6등법과 그리고 연분 9등법의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라는 겁니다. 전분 6등법은 토지를 나눈다, 구분한다, 토지를 구분한다. 6등급으로 구분한다라는 겁니다. 이 기준은 뭐냐면 비옥도예요. 비옥도. 전국의 모든 토지를 비옥도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비옥한 땅을 뭐라고 하냐면 1등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으로 비옥한 땅은 2등전, 이런 식으로 쭉 가서 6등법이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가장 척박한 땅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6등전이라고 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비옥도에 따라서 모든 농경지를 이렇게 6등급으로 나누는 것을 바로 전분 6등법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연분 9등법은 9등급으로 나누는 건데 해마다 나누는 거예요. 해마다 구분한다라는 겁니다. 해마다 어떤 해는 풍년이고 어떤 해는 흉년이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얼만큼 풍흉이 있는지를 조사를 해서 해마다 올해는 이만큼이야, 올해는 이만큼이야, 이런 식으로 나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풍흉에 따라서 해마다, 모든 해마다 9등급으로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농경지를. 자, 그래서 일단 풍흉에 따라서 상중하로 일단 나누고
상을 또 상중하로 또 나눕니다. 상중하로. 중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상중하, 하도 다시 상중하로 이렇게 나눕니다. 네, 그래서 가장 풍년이든 대풍이든 해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상상년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을 상중년, 상하년 이런 식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중상, 중중, 중하, 하상, 하중, 하하 해서 가장 망했을 때, 네, 흉년으로서 가장 크게 망했을 때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하하년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아래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정말 완전 폭망했을 때, 그때에는 안 걷는 해가 있습니다. 네, 공식적으로는, 네, 법적으로는 안 걷는 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안 걷는데 그거는 빼고 걷는 경우만 따지면 이렇게 상상부터 하하까지 9등급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풍년일 때에는 많이 조세를 걷고 흉년일 때에는 조세를 적게 걷었겠죠. 네, 그래서 가장 대풍이든 네, 상상년에는 조세를 얼만큼 걷냐면 1결당 20두를 걷었다라는 겁니다. 1결, 이건 토지 단위예요. 네, 지금이야 뭐 제곱미터, 뭐 평, 뭐 이런 어떤 그 면적의 단위를 쓰지만 당시 네, 농경지의 단위는 결이었다라는 겁니다. 결. 네. 1결당 네, 상상년인 경우에는 그 해에는 네, 20두를 걷고 상중년은 조금 풍년이 좀 상상년보단 덜하니까 적게 걷어야겠죠. 네, 그래서 2두씩 체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중년에는 18두, 상하년에는 16, 14, 12, 10 맞나? 예, 10, 네, 8, 6, 4 이렇게 해서 폭망한 완전히 대흉인 하하년에는 4두만 걷고, 네, 그리고 네, 상상년에는 이렇게 쭉 올라가서 20두를 걷는 네, 이러한 좋은 제도가 바로 다름 아닌 연분 구등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매년 전국의 모든 농경지를 조사를 해가지고 아주 공정하게 그 어떤 잡음과 불만도 없이 공정하게 그 토지마다 야, 이 토지는 상중, 이 토지는 뭐 중하, 뭐 이런 식으로 공정하게 등급을 매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금도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떤 지역이요, 그 해에 네, 풍흉이 중상년으로 이렇게 판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1결당 14두 내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은 아마 불만을 가지면서 항의했을 겁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중중년이에요. 여러분, 중중년으로 되면 이게 몇 두 내면 되는 거죠? 1결당? 12두만 내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실제 결과가 풍년이라 할지라도 흉년으로 판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 어떻죠? 조세를 내는 양은 적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판정을 하는 관리한테 뇌물을 주고 우리 고을은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은 완전 폭망해가지고 하하년으로 해주세요 라고 해서 뇌물 받은 관리는 하하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해가 된지 간에요, 전국적으로 풍년인 것 같은데 보고가 올라온 건 대흉이라는 겁니다. 하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연분 구등법이 현실적으로는 적용이 잘 안 됐다라는 겁니다. 좋은 제도였지만은. 그리고 이거를 이제 실천을 하는 그 공무원들의 행정 능력도 안 되고요. 부족하고. 그래서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냥 지역당 네, 어떤 지역은 4두, 어떤 지역은 6두, 풍년이건 흉년이건 간에 그냥 매년 이렇게 걷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되냐면요, 대체로 15세기 말.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 굳이 모르셔도 상관이 없겠는데요, 대체로 우리의 그 조선의 수치 제도는 모두 연산군 때 망했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딱 맞습니다. 네, 15세기 말이 바로 연산군 때거든요. 이렇게 성종 말에서 연산군 무렵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때 15세기 말부터가 되면은 이게 너무 복잡하고 현실적으로 적용이 잘 안 되니까 어느 지역이나 풍년이건 흉년이건 관계없이 그냥 이렇게 4두에서 6두를 걷는 이러한 모습으로 정착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게 인조 때가 되면 그냥 이것을 그냥 법으로 만들어 버려요. 아, 그래, 실질적으로는 이러니까 풍년이건 흉년이건 지역마다 4두에서 6두로 그냥 영원히 정하자라고 해서 영정법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법률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실제 이런 어떤 비공식적인 불법적인 이러한 상황을 합법으로 만든 제도가 바로 다름 아닌 영정법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좋아요. 자,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공납을 보시면, 여러분 공납은 토산물, 특산물을 바로 지역마다 바치는 거를 바로 공납이라고 하죠. 아, 그런데 방납이라고 하는 아주 중대한 폐단이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공납을 실천을 하는 관리가요, 그러니까 특산물을 받는 관리가 자기가 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내고 국민들한테는, 그 지역 백성들한테는 돈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을 얼마큼 받았느냐? 뭐 한두 배 정도가, 두세 배 정도가 아니고요. 원래 특산물에 뭐 기록에 의하면 100배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착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특산물을 내는 거를 막고, 즉 공납을 방어하면서 자기가 알아서 그냥 어딘가에서 사서 내면서, 그 특산물을 내면서 엄청난 수익을 챙기는 그런 어떤 불법적인 폐단을 뭐라고 하냐면 방납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납의 문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당시 종종 때 조광조는 이거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조광조는 기묘사화로 금방 죽잖아요. 네, 그래서 해결하지 못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서해 유성룡, 율곡 이 서해 유성룡, 이러한 분들이 이거 방납의 폐단이 정말로 크니까 이거 각 지역마다 특산물로 내지 말고 그냥 쌀로 걷자, 쌀로 징수하자라고 하는 수미법을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방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바로 율곡 이이나 또는 유성룡과 같은 분들이 이러한 수미법을 주장을 하였으나 되지는 못하고, 이것이 결국 광해군 때 이것이 결국 법제화 되는데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대동법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대동법. 네. 어느 지역이건 뭐 약초 내고 과일 내고 또 어떤 지역은 공예품 내고 그러지 말고 모든 지역이 다 기본적으로 쌀입니다. 다 쌀로 내라라고 해서 크게 전국이 크게 하나 된다라고 해서 크게 하나 되는 법으로서 대동법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도를 이제 광해군 때 내놓게 된다라는 거죠. 조선 후기입니다. 자, 일대에는 조선 전기이기 때문에 방납의 폐단이 여전히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마지막으로 수치체제에서 역은 그냥 일하는 거죠. 요역과 군역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요역은 바로 토목공사나 건축공사에 동원이 되는 것을 요역이라고 하고, 군역은 군복무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우리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연산군 때 15세기 말에 이 요역은 너무나 그 일이 힘들어가지고 거의 이 요역은 유명무실해집니다. 물론 성종 때 요역은 8결마다 한 사람씩 나오면 되고,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하는 날은 6일을 넘지 못한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니었다라는, 중노동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역을 한번 끌려가면 죽어서 살아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과장을 붙이면 살아 돌아오는 사람 반, 죽어서 못 돌아오는 사람 반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가장 힘들어했던 요역이 뭐냐면요, 광산이었어요. 광산은 그 당시에는 그냥 갱도가 그냥 묻혀버린다라는 겁니다. 함께 다 그냥 몰살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이 요역으로 끌려가면은 어차피 죽는데 나 요역 안 갈래, 나 도망갈래 라고 해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요역을 기피하게 돼요. 그러자 요역은 있으나 마나한 그런 어떤 유명무실한 그런 어떤 제도가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만한 게 군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바로 요역을 대신하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군역의 요역화라고 표현을 해요. 이 군인들이 원래 군복무 대신에
이제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군역의 요역화라고 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군역에도 바로 이 요역 기피와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대립. 나는 가기 싫으니까 누군가를 돈 좀 주고 대신 보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방군수포라고 하는, 네. 자, 이러한 불법적인 폐단. 제가 지금 이렇게 노란색으로 적은 거는 둘 다 불법이에요. 네. 방군수포라고 하는 불법적인 폐단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 네. 군대를 지휘하는 사령관이 그 군인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네. 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군복무 하려고 왔는데 가라 그러는 겁니다. 자, 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 고향으로. 그게 방군입니다. 그 대신에 잠깐 이러는 거죠. 나한테 뭔가 줘야지 라고 하면서 옷감을 징수하더라라는 거죠. 다시 돌아가는 대가로 군복무 안 하고 다시 그냥 생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나한테 옷감을 바쳐라 라는 게 바로 방군수포라고 하는 불법적인 폐단이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여러분 이 대립과 방군수포와 같은 이러한 문제를 바로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중종 때 군적수포제로 새롭게 법률을 새롭게 내놓습니다. 이 군적수포제는 뭐냐면요, 방군수포제와 기본적으로 일치해요. 국가의 그러니까 군대를 안 가는 대가로 그냥 무조건 옷감을 징수하는 제도로 아예 그냥 합법화를 시켜버린 겁니다. 방군수포는 이때에는 불법적인 폐단 현상이었는데 이거를 그냥 공식적인 법률로 공식적인 제도로 합법화시킨 게 바로 다름 아닌 군적수포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국민은 유사시에는 모이고 그렇지 않은 평상시에는 그냥 군포만 내라. 군대 안 가는 대가로 국가에 바치는 옷감을 바로 군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은 군포만 내는 그런 어떤 제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군포를 1년에 2필씩 내라 라는 게 바로 군적수포제입니다. 중종 때예요. 중종 때. 그런데 이 1년 2필이 너무나 이게 힘들었던 겁니다. 이 1필이 도대체 몇 미터냐, 뭐 그런 거는 여러분 모르셔도 상관이 없어요. 옷감 1필은 대체로 한 12m에서 한 14m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누가 만든 집집마다 여성들이, 우리 어머님들이 배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북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실을 한 오락씩 끼워가지고 이걸 이제 면적이 있는 천으로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평범한 여성이 1필을 만드는데 평균적으로 한 7개월이 걸렸대요. 그럼 여러분, 남자 한 명의 군포를 만들기 위해서 2필을 내야 되니까 뭐 14개월이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집안이 삼형제다. 그러면 이제 그 집 엄마는 정말 죽어나는 거죠. 아,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이거를 백성을 사랑한 영조 조선 후기 얘기예요. 영조 임금께서 2필을 1필로 줄여줍니다. 앞으로는 1필만 내라. 여러분,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균역법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균역법. 이 균역법을 시행을 하면서 그전까지는 불법적으로 군포 안 내는 사람들 색출해가지고 내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역을 균등하게 한다. 2필을 1필로 줄이면서 동시에 역을 균등하게 한다라고 해서 균역법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이라고 하는 조선 후기에 등장하는 수치체제의 변화까지 미리 한번 예습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선 후기로 가시면 그게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산업을 보시면 농업, 이양법이 확산이 된다. 여러분, 이양법은 뭐죠? 그렇죠, 여러분. 모내기죠. 모내기. 모내기 하면서 이제는 여름에는 봄, 여름, 가을은 벼, 그 땅에다가 벼농사를 하고, 그리고 벼를 추수를 한 다음엔 가을에 보리 농사를 하는, 1년에 2개의 작물을 똑같은 땅에다가 계절마다 번갈아 가면서 농사를 짓는 벼보리의 이모작 또한 확산이 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수공업을 보시면은 관영수공업.
네, 그러니까 국가가 운영한다 이런 뜻이죠. 관청이 운영하는 수공업. 조선 전개 수공업의 특징은 민간인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주도하는 수공업으로서 장인, 뭔가 물건 만드는 사람을 장인이라 그러잖아요. 이 장인을 공장 안에 등록시킨다. 여러분, 공장은 팩토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이 공장, 바로 장인이 바로 공장입니다. 네, 물건을 만든 수공업에 종사하는 장인, 그 사람을 공장이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 공장의 명단, 그 공장의 사람들 명단이 바로 이 안은 문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측량한 문서를 양안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공장들의 명단을 쭉 적어놓은 리스트, 이 문서를 뭐라고 하냐면 공장안이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공장 안에 등록시켜가지고 그 공장 안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바로 관청이 필요한 물건을 제작을 하는, 네, 이러한 구조로 갔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자, 상업을 보시면은 고려시대부터 있었던 시전이 더욱더, 네, 발달을 했겠죠. 그리고 이 시전은 국가가 관리하는, 네, 각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시전 가운데에서도 가장 그 중요한 6개의 품목의 제품을 파는 그 시전을 뭐라고 하냐면 유기전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취급하는. 네, 그래서 그게 뭐냐면 뭐 종이라든지 또는 어물, 그러니까 물고기를 말하는 거죠. 물고기라든지 또 비단. 네, 이러한 6종류가 가장 중요한 품목이었기 때문에 그 6종류의 물건을 파는 시전을 특별히 유기전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경시소는 고려시대 때부터 있었잖아요. 요거는 바로 시전에 어떤 그 불공정 상행위, 독과점이라든지 어떤 뭐 그런 어떤 불공정한 그런 상행위를 바로 감독을 하는 감독관청으로서 경시서라고 하는 그러한 관청이 역시 조선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 경시서는 세조 때예요. 이름이 평시서로 바뀌기도 합니다. 세조 때 평시서로 바뀌는데 아무튼 여러분, 네, 조선 초에, 네, 시전의 감독관청 이름은 경시서였다라는 거. 자, 그러면 그 다음 보시겠어요? 네. 자, 이제 사회로 한번 갑니다. 사회로. 조선의 신분제도는 크게 4종류가 있었죠. 여러분 뭐였더라요? 양반, 중인, 상인, 상민, 천민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나누는 이 제도는 양반의 반자와 상민의 상자를 합쳐가지고 우리 뭐라 그랬었죠? 그렇습니다. 반상제라고 했었죠. 반상제. 그런데 이거는 국가가 인정한 계급이 아니라 사회적 계급이었다. 사회적 신분이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국가가 법률에서 오직 인정하고 있는 신분은 딱 2개다. 요렇게 3개를 합쳐서 양인, 자유인인 양인, 그리고 천민은 천인이라고 해가지고 요렇게 2개가 바로 국가가 인정하는 법적 신분이었다 그랬었죠. 여러분 이거를 뭐라 그러죠? 양인의 양자와 천인의 천자를 합쳐가지고 이것을 바로 양천제라고 하죠. 요것이 바로, 네, 법적 신분이 되겠습니다. 비록 법적 신분은 2종류의 양천제였으나 당시 조선 사회에서 조선 사람들의 관념을 사로잡고 있었던 보다 더 강력한 신분제는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의 반상제였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하나씩 보시면 양반은 정치적으로는, 네, 관리, 네, 관직을 가지고 있는 관료층이고 경제적으로는 지주층.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봉제만 실시가 되면서, 즉, 네, 바로 직전법이 폐지가 되면서 자신의 권력을 이용을 해서 바로, 네, 토지 겸병을 하게 된 이 양반들은, 네, 더더욱 강한, 네, 많은 토지를 갖게 되면서 대지주가 되어 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인을 보시면은 이러한 사람들이 중인이에요. 기술관, 의관, 역관, 그러니까 의사라든지 통역관,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중인이고, 그리고 중앙의 하급 관리를 설이라고 하고요. 지방의 하급 관리를 향리라고 한다라는 거. 지난번에 제가 흉내 냈었죠? 사또 옆에 이렇게 간사하게 서가지고 사또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방, 호방 이런 사람들. 이러한 분들이 바로 향리가 되겠고요. 첩의 자식인 서얼 또한, 네, 비록 아버지는 양반이라 할지라도 중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 상민.
농민수공업자 상인 장사하는 네, 그리고 신량역천이라고 하는 특수계층이 있었는데 신부는 틀림없이 양인이에요. 신부는 틀림없이 평민인데 하는 일은 천해요. 하는 일이 천해서 매우 천시를 받았던 양인, 매우 천시를 받았던 상민을 뭐라고 하냐면 신량역천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있냐면 뭐 봉숙군, 봉화대에 그 산 꼭대기에 거기에 이제 움막 짓고 살면서 하루 종일 건너편 산에 그 봉화대 그 불만 횃불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춥고 이게 외롭고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농사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안 하는 누구나 기피하는 그러한 3D 업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비록 신부는 상민이었으나 천시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들을 신량역천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천민은 노비백정, 무당, 광대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천민으로 취급되는 사람들이고요. 백정은 고려시대에는 그냥 고려의 국민과 비슷한 용어다 그랬었죠. 네. 양민으로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평민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바로 고려시대에는 백정이라고 했는데 조선시대에는 도살업자, 소 잡고 돼지 잡는 도축업자를 바로 백정이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성의 지위를 보시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여성은 고려부터 조선 전기까지, 고려시대까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조선 전기까지는 기본적으로 가족 안에서, 가정 내에서는 남녀평등의 구조였습니다. 그러다가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 어떻게 바뀌냐면은 남존여비로 가게 된다는 거죠.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다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기준은 양란이죠. 외란과 호란을 계기로 해서 그 다음부터는 보다 더 강한 신분 질서의 계급의 그런 어떤 보다 더 강한 그런 계급 질서를 강요하게 되면서 국가가 가정 안에서도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이렇게 서열로 이렇게 분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자, 이제 문화로 가겠습니다. 조선 전기 세종대왕에 의해서 집현전의 학사들이 바로 훈민정음을 창제하죠. 네, 그래서 용비어천가라든지 또는 월인천강직업과 같은 그러한 한글로 훈민정음으로 만든 유명한 작품들이 바로 세종대왕 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역사서 역시 조선 전기에 자,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 3개가 있는데 이 3개의 역사서의 공통점은 모두 국가가 편찬했다라는 거죠. 모두 국가가 편찬했다라는 걸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관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국가의 군대는 국군이라고 그러죠. 대한민국 국군. 그런데 조선시대는 뭐라 그럽니까? 관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관이라고 하는 글자는 조선시대에는 국가를 의미했다라는 거죠. 국가를. 그래서 국가가 편찬했으면 관찬이라고 하고 이에 대비되는 개인이 일반적으로 개인이 사적으로 편찬했으면 사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고려의 역사를 기술한 고려사와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조선부터 고려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동국통감 그리고 조선왕조실록 모두 국가가 편찬을 한 관찬 역사서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동국통감은 성종 때 서거정 혼자 지은 게 아니라 서거정이 대표가 되어 서거정이 중심이 되어서 지어졌다라는 것이고 조선왕조실록은 군주가 죽으면 실록청이라고 하는 임시기구가 설치가 됩니다. 춘추관대에. 역사를 편찬하는 곳이 춘추관이죠. 그 춘추관에 실록청이 설치가 되어가지고 그 죽은 왕의 묘호를 붙이면서 그 사람의 왕의 이름을 붙이면서 그 사람의 역사를 써요. 그 왕의 업적을 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태종 이방원이 죽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이제 태종이라고 하는 명칭을 묘호를 그제서야 만들어 주면서 바로 그 태종의 재위 기간 동안에 있었던 것을 사초를 바탕으로 해서 바로 태종실록이라고 하는 실록을 씁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제서야 세종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을 붙이면서 세종실록이라고 하는 이러한
세종의 재위 기간 동안의 역사를 서술하게 된다는 겁니다. 왕이 죽을 때마다 누구 실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외가 있습니다. 연산군하고 광해군의 연산군 실록, 광해군 실록이라고 안 하고요. 일기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철종 때까지 정순, 헌철, 고순, 그 다음에 고종과 순종은 일제강점기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왜곡이 심해요. 그래서 철종까지의 각 왕의 역사를 다 합친 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조선왕조 실록이라고 표현을 해준다라는 거죠. 되셨습니까, 여러분? 좋아요. 네. 자, 그래서 조선왕조 실록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기록유산,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록유산 가운데 하나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자, 지도를 보시면 태종 때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라고 하는 세계지도가 만들어졌어요. 세계지도. 네. 중국이 좀 비정상적으로 큽니다. 여러분 지도 보고 계시죠?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네. 중국이 이만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오른쪽에 붙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국가가 편찬을 한 우리나라 지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세계 지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한 귀퉁이에 있어요. 중국을 중심으로 봤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는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사상, 그건 뭐라 그러죠? 중화사상이라고 하죠. 네, 중화사상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세계지도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지리서 동국여지승남이라고 하는 지리서가 역시 국가에 의해서 편찬이 되었습니다. 성종 때 동국여지승남, 그리고 중종 때 신증 동국여지승남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다음에 윤리 책으로서 삼강행실도, 여러분 국가 기강 그러잖아요.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세 개의 기강은 바로 군신, 임금과 신하, 그리고 부자, 부모와 자식, 그리고 부부, 이렇게 세 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각의 세 개의 기강에 모범이 될 만한 충신, 그리고 효자, 연려, 그러한 사람들의 아름다운 행적을 그림으로, 그들의 행실, 아름다운 행실을 그림으로 그리고 설명까지 한 그림책이 바로 삼강행실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조오례에는, 국조는 국가 왕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의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예절, 의례가 바로 5개의 의례가 있는데 그 5개의 의례를 이제 편찬을 한 그림으로 그린 책이 바로 국조오례의가 되겠고요. 의례서가 되겠고, 성종 때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이러한 조선의 기본 법전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좋습니다. 자, 조금만 더 가볼까요? 자, 종교. 여러분 고려시대는 불교시대죠. 그런데 이 조선을 건국한 세력은 바로 신진사대부로서 성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배척을 했죠. 그래서 숭유억불정책, 조선 초부터 숭유억불정책,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압하는 그러한 정책이 나오고, 가장 대표적인 저서가 바로 정도전의 불시잡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교는 소격서라고 하는 기구가 있었어요. 초제라고 하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하늘에 대한 제사를 초제라고 하는데 도교 제사입니다. 이것을 주관하는 기구, 국가기관이 소격서입니다. 그래서 도교에서의 기관인데, 그 군주가, 조선의 군주가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대표로서 하늘과 소통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 소격서는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소격서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조광조가 폐지했다라는 거죠. 물론 조광조가 기묘사로 죽은 다음에는 다시 부활합니다. 자, 그리고 풍수지리설, 조선이 수도를 한양으로 옮길 때 그때 바로 풍수지리설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 자, 다음에 천문을 보시면 혼천이 천체관측기구, 해시계, 물시계, 그리고 강우량 측정하는 측우기, 바로 모두 세종대왕 때잖아요. 그리고 칠정산 설명드렸죠. 달력 만드는 법을 뭐라고 한다고요? 역법. 달력을 만드는 방법. 지금이야 쉽지만 옛날에 조선시대에 달력 만드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중요한 일이었다. 그래서 달력이 정확해야 그 달력에 맞춰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 농업이 잘 되고 안 되고는 정확한 달력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력 만드는 정확한 방법을 기술한 책이 바로 뭐다 여러분? 칠정산이라는 거죠. 특히 여러분 하늘에 7개의 가장 중요한 별 일, 월, 화, 수, 목, 금, 토라고 하는 7개의 가장 중요한 별의 위치를 보면서 바로 계산을 했다라는 거예요. 7개의 별이란 뜻입니다. 7개의 별을 중심으로 해서 계산한 역법서, 그 책이 바로 칠정산이다. 역시 세종대왕 때다라는 거죠. 다음에 농사직설, 최초의 국산 농소다. 역시 세종대왕. 향약, 집성방, 의방유시 역시 세종대왕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약초로서 바로 처방을 할 수 있는, 치료를 할 수 있는 모든 처방전을 집대성을 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의방유치는 요거는 의학 백과사전이 되겠습니다. 모두 세종대왕이네요. 그러고 보니 여기까지가 전부 다. 자, 그 다음에 태종 때 활자를 주조하는 금속 활자니까요. 주물 틀에다가 이렇게 쇳물을 부어가지고 금속 활자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활자를 주조하는 기구를 바로 주자소라고 하고요. 바로 여기에서 태종 때 개미자. 나온 해가 개미년이에요. 육식갑자로. 그래서 개미자라고 하는 활자가 나오고 이것보다 더욱더 발전한 갑인자가 세종 때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건축 보시면 원각사지 10층석탑이 있는데요. 이 원각사지 10층석탑은 고려 말에 원간섭기의 경천사지 10층석탑에 영향을 받은 것이죠. 자, 그리고 해인사 장경판전. 요거는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대몽황제기에 부처님의 힘으로 몽골을 막아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만든 게 제조대장경이잖아요. 별명은 팔만대장경. 그 팔만대장경을 보관하는 곳, 그 곳이 바로 해인사에 있는 장경판전이라고 하는 건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팔만대장경은 유네스코 지정 뭐죠 여러분? 팔만대장경은 기록유산이고 기록한 거니까요. 새겼지만 그리고 장경판전 요거는 문화유산이라는 겁니다. 그 팔만대장경이 들어가 있는 보관되고 있는 해인사 장경판전이라고 하는 건물은 유네스코 지정 문화유산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조선 전기에 몽유도원도와 고사관수도라고 하는 그림이 나왔다라는 거죠. 안견이 꿈을 꿨는데 이 꿈에 도원, 무릉도원이죠. 현실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 이상세계. 꿈에서 무릉도원을 유람을 한 그 그림. 그래서 꿈 얘기를 이제 안견한테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이야 거기서 박팽륜하고 진짜 좋았어.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안견이 잘 그려가지고 3일 후에 갖고 왔어요. 그게 바로 몽유도원도. 고사관수도 여러분 사진 보고 계시죠? 높은 선비가, 훌륭한 선비가 그 물가에 이렇게 서가지고 누워 있는지 아무튼 물끄러미 관조하고 있는,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그림. 요거를 고사관수도. 조선 전기라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동문선. 동문은 우리나라의 문학 작품입니다. 우리나라의 문학 작품 가운데에서 좋은 것만 거의 5,000개 가까이 돼요. 5,000개.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 우수한 훌륭한 문학 작품집만 이렇게 뽑아놓은, 선별해 놓은 문학 작품집을 바로 동문선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바로 성종 때 서거정이 중심이 되어서 또 동문선을 편찬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음악, 악학괴범. 요거는 뭐냐면요. 음악 백과사전이에요. 음악 백과사전으로서 악학괴범이라고 하는 이러한 책도 나왔다라는 거죠. 조선 전기라는 거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조선 후기랑 헷갈리는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잘 봐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순상분순청 또 나왔네요. 처음에는 자, 요렇게 나눠서 이쪽이 고려고 이쪽이 조선이다 그랬었죠. 자기 고려하면 청자, 그리고 조선하면 백자니까요. 자, 이쪽의 청자는 제일 처음에 고려시대 때 청자 나왔을 때는 아무런 무늬가 없는 순청자로 가다가 상감무늬를 새긴 상감청자로 유행을 했다 그랬었죠.
순청자는 대체로 고려 중기, 상감청자는 대체로 완전히 일치하진 않지만은 네, 대체로 고려 무신집권기. 그리고 이 자기가 고려 말에서 그리고 조선 초로 넘어갈 적에 청자의 표면에 분치를 해가지고 청자의 분치를 한 자기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바로 분청사기. 그리고 그 이후로 조선으로 이제 완전히 넘어가게 되면은 그냥 하얀 백토로 자기를 만들게 돼서 순백자. 조선 전기는 순백자. 지금 우리 조선 전기니까 순백자가 되겠네요. 그리고 점차 시간이 흘러가면은 순백자는 아무런 무늬가 없는 건데 여기에 코발트 색깔의 푸른 빛깔의 그림을 순백자의 그 표면에다가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얘를 뭐라고 하죠? 아, 청화백자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조선 후기로 가면 또 얘기할 거예요. 순상분순청, 순상분순청. 이렇게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와우! 정말로 공부한 게 많네요. 이번 우리 강의에서 적어도 2문제는 나올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정리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 네,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네,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끝!